일전에 거제 시월드에서 돌고래 등을 타고 서핑하는 체험을 광고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죠. 오늘 들은 돌고래 뉴스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연안에서 어미 돌고래가 이미 죽은 새끼 돌고래를 수면 위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돌고래 생태를 연구하던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미 돌고래가 태어난 직후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돌고래를 계속 입으로 또는 등으로 얹거나 업으면서 함께 다니고 있었다는데요. 새끼 돌고래는 이미 사체가 부패해 꼬리 지느러미와 꼬리 자루를 제외하고는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두뇌가 뛰어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죠. 집단을 이루어 사는 습성이 있고 지능도 상당히 높아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음파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전투 시 군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분명한 감정 표현이 있는 동물이기에 이미 죽어버린 새끼 돌고래를 업고 다닌다는 말이 매우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간디가 말했다죠.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초적인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일은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투표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을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대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푸틴의 경우 이미 4번의 대통령직을 역임하고 있어 장기 집권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러시아 개헌투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푸틴의 독재가 더 오랫동안 이어지게 될 것인지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7월 1일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잡은 건가요? 네. 워낙 투표는 4월 22일에 네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게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어제부로 해서 한 61만 명이 확진되어서 세계 2위 수준이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국민투표를 하려다 보니 하루는 이제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해서 네. 어제 이제 일주일간 분산해서 투표를 네네.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개헌 투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 것이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2036년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뭐 통과가 된다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러면은 이 러시아의 그 대통령 임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요번을 통해서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 그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네. 러시아 연방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을 때 러시아 대통령제 임기는 4년이었고 2년 연임이 가능하고 네. 이제 3연임은 금지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대통령에 처음 당선돼서 네네. 이제 두 기를 했고 그 2008년부터는 이제 중간에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한 다음에 본인은 총리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이제 4기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메드베제프 대통령 시절에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아니라 6년이 6년. 됐죠. 그래서 이제 푸틴은 메드베제프의 그 역할을 통해서 본인은 이제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이제 더 오랜 기간을 통치할 수 있게 돼서 지금 12년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6년 후인 2018년에 한 번 더 맞습니다. 있었고, 예. 근데 3연임은 금지가 여전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걸 바꿔서 한 번 더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뭐 거잖아요. 아주 공식적으로 한 번 더 하겠다로 하진 않았고 하겠죠. 본인이 뭐 고려할 수 있다, 고려 중이다, 뭐 네. 이 정도로 말을 하긴 했지만 예, 푸틴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준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군요. 지금 제가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푸틴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푸틴이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야 전문가는 발음도 다르다라는 아니에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푸틴이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러시아에서는.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네. 뭐 헌법을 바꾼다든지 예, 뭐 이런 예. 이제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몇 명 이상이니까 그저 유권자의 몇 퍼센트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걸 뭐 뚜껑을 연다든지 뭐 유효하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러시아는 그런가요? 요새 그게 아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서요.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이제 헌법을 바꿀 때 국민 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안 그런가요?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표를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번 개헌되는 것에 대한 정통성을 좀 확보. 왜냐하면 논란이 될 여지가 굉장히 네네. 많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국민 투표를 통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뭐 상원 러시아 의회인 상원과 두마. 하원에서 네. 이제 통과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뭐 의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투표를 한 번 더 거친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러시아는 그게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네. 이렇게 정통성을 확보하기 네, 위해서 일부러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뭐 그러면 절반 이상 참여도 안 하고 그래도 별 상관없는 건가요? 일단은 통과는 됩니다. 예, 일단 투표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네. 일단 헌법 개정안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번에 아무래도 네. 코로나 때문에 연기도 됐고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뭐 그렇게 높겠냐라는 우려도 사실 있을 수 있고 네네. 그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어떤 인기도 좀 떨어졌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오라고 경품을 내걸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예. 거 내걸었어요? 뭐 아파트에다가 뭐 자동차까지 예, 굉장히 러시아적 상황인데요. 네. 사실 거꾸로 보면 이게 법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경품을 걸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품을 걸고 약간의 무슨 이벤트 뭐 축제처럼 네네. 그렇게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파트면 굉장히 큰데요. 러시아에서도 아파트 많이 비싸지 않나요? 예, 새로 지은 아파트는 매우 비싸죠. 요새 경기도 좀 안 좋잖아요, 러시아가. 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뭐 네. 이참에 뭐 참여 그런 경품에 혹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재밌는 건 어차피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지도자들 중에는 아예 이 투표에 참여하는 거를 보이콧하자. 설령 그것이 아무런 효과를 못 가지더라도 이 헌법 개정이 굉장히 정통성이 없었다. 아니면 정통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콧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와중에 뭐 경품도 걸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는 거죠. 근데 야권 지도자들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권 지도자들은 네. 언젠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나요? 많이 사라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나면 넴초프도 기억이 나고 제가 예. 넴초프는 뭐 암살되었는데 네. 사실 이제 넴초프 암살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볼 만한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우리가 못하고요. 또한 사실은 넴초프는 그 옛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1990년대에 네네. 활동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분이 살아있더라도 야권 지도자로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재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믿고 따르는 야권 지도자는 이제 블로거로 워낙 이름을 날렸었던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분인데요. 네네. 예, 뭐 암살당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거를 제외한 이제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괴롭힘은 있죠. 예를 들면요. 이를테면 2014년에는 뭐 횡령했다고 해갖고 네.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았고요. 그 재판 결과는 이제 횡령죄 혐의가 있는 걸로 유죄로. 그래서 2012년에 대선 네. 투표에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올 나왔고. 수가 없었어요. 원전 모세됐고 그 외에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 반대하는 시위 아니면 공정선거를 하라는 그런 이제 건전한 시위를 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또 뭐 체포되어서 뭐 30일 동안 구금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괴롭힘 행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신체적인 것까지 그런 것들을 당하고 신체적인 있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구금 체포 뭐 이런 구금. 거. 예. 그렇군요. 예. 그건 암살만 아니었지 사실상 네네. 굉장히 예.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은 암살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네, 뭐냐면 푸틴이 너무 강하게 집권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손에 피 묻혀서 뭐 누군가를 그럴 필요 암살할 없다.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사실 그 네.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인기가 워낙에 높았었잖아요. 그렇죠. 막 예. 80%막 이렇게 네.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긴 한데 지금도 네네. 여전히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전반적으로는 정말 요즘 낮아졌다고 해도 네. 이제 50% 제일 뭐 낮았을 때가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네. 그것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오는데 47%를 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계속 40대 그 47% 수준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낮아져도 한 50%대는 네네. 있고 과반은 넘기는 정도의 지지율은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 야권 내에서도 그렇고 푸틴을 대체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거는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미 글쎄 나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다 싶으면은 제거를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내는 걸까요? 일단은 굳이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네.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푸틴을 정점으로 하는 이제 피라미드 위기 네. 질서를 만들었고 그거를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확고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당들도 다 친여 거대 여당을 네. 만들고 그다음에 의회도 다 장악했고 지방의 수장들도 다 장악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뭐 푸틴이 이제 그러니까 임명을 하거나 혹은 이제 후계자로 점을 찍지 않는다면은 감히 푸틴에게 도전할 만한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메드베제프 전 대통령도 뭐 그런 과정, 푸틴의 진짜 내세운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게 해서 네. 된 거죠. 네. 그 러시아 국민들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독재자라 그러고 예. 뭐 영국하고는 뭐 워낙에 사이가 안 좋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희한하게 좀 뭔가 좋아하는 듯한 느낌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근데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비판이 많은데 러시아 국민들은 상당히 여전히 푸틴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고 좋아하고 있다. 이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여러 얘기를 들은 바는 있어요. 뭐 푸틴이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네. 예전에 러시아의 어떤 영광을 돌려줄 것 네.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뭐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이제 1990년대에 그 러시아 경제가 다 망가지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체제 전환기에 네네.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극심한 혼란을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는 경향이 있고 사실 또 러시아는 아주 예전 뭐 16, 17세기부터 소위 강력한 지도자 그다음에 일사천리로 뭐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어요. 짜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뭐 의견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지도자를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푸틴이 굉장히 거기에 아주 걸맞는 사람이기도 하고 푸틴 자신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온갖 뭐 미디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러니까는 뭐 마초적인 모습 되게 많이 그쵸. 보였잖아요. 이렇게 위 다 예. 먹고서는 막 말 타고 막 예. 달리고 막 이런 예, 거 예. 그런 게 그래도 잘 먹히나 봐요. 근데 그것만 있었으면 먹히지 네네. 않을 텐데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뭐 이를테면 뭐 크림의 기회가 크림, 있었을 때 네네. 크림 합병을 뭐 불과 일주일, 2주일 만에 뭐 완전히 다 일사천리로 네네. 해서 크림을 합병해 버린다든가 그게 뭐 이런 굉장히 모습을 서방에서는 비판을 받았던 부분인데 보면, 네, 바로 거꾸로 러시아에서는 그게 굉장히 아. 평가받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죠. 크리미아 반도는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이제 예. 지정학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네. 우크라이나라든지 크리미아 반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되는 러시아의 영혼과 같은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거기가 그리고 전략 요충지니까 그렇죠. 그 흑해 함대가 흑해 함대, 예. 있기 때문에 이제 내주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그 핵무기들을 다 폐쇄했을 때 그때 이제 조약을 맺었을 때의 조건이 네. 우크라이나 영토를 존중한다. 이제 러시아가 존중해 줘야 되는 네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먹었을 때 삼켜버리는 뭐 이런 탁월함을 보였죠. 탁월함.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러시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 더 훨씬 더 뭐랄까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계 쪽에.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참 복잡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쪽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럴 굉장히 가능성이 위험한. 있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 자체도 다민족 국가이고 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역사에 따라서 그 국경도 몇 번 바뀌고 하면서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근데 코로나19 사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진자 숫자로 봤을 때 세계 2위다. 라고 하고 뭐 철통같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경제가 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엄청 안 좋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일단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굉장히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지도부가 강력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지도부가 이 와중에 무너지면 이제 국가가 전체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그나마 어렵지만 이 와중에 지금 잘은 아니었지만 이끌어가고 있는 푸틴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옐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인기가 없나 봐요. 그렇죠. 역사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의 어려웠던 상황은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1000% 되고 계획 경제에서 갑자기 자본주의 경제로 넘어가고 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이를테면 소비에트 시절에 열심히 저축을 한 모든 연금 자기 저축이 다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물건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러니까 그 시절이 최악의 시절로 기억되는데 러시아 민주주의랑 관련해서 얘기하면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 시절이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 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민주주의 혼란 이런 이미지가 또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민주주의는 혼란 그리고 권위주의가 오히려 안정.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도. 근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한때 러시아 경제 되게 좋았잖아요. 네, 2000년대 매우 좋았죠. 왜냐하면 유가가 $100 넘어서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러시아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죠.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개헌되고 통과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계시지만은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어쨌든 2024년 다시 또 12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36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예, 아마 푸틴 대통령은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지도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또 외관상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푸틴 대통령이 다시금 이제 그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면 거의 한 32년에 가까운 시기를 이제 푸틴이 계속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이미 러시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남아 있지만 그 실제 내용상의 민주주의는 많이 사그라들어서 후퇴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후퇴죠. 이제 잘 하고 있다가 후퇴가 아니라 이미 많이 후퇴한 거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에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나마 이제 그 동안은 민주주의라는 그 틀 안에서 시민들이 이제 시위도 하고 이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용없다. 해봐야 소용없고 본인만 번거로울 뿐이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소위 이제 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아예 안 하는 안 하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야권 지도자였던 나발리 그분이 그 여론조사한 거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들 중에 상당수는 푸틴이 또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냐 했더니 이제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뭐 한 30-40%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럼 너는 시위를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예, 하겠다는 사람은 뭐 어. 10%도 안 돼요. 해봤자 뭐 아무 별- 변화가 예. 없으니까. 예. 바뀌는 것도 지금, 없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든 걸 지도자 손에 맡기고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지도자만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그게 그렇군요. 굉장히 우려되는 바예요. 자, 전 사실 이 부분도 되게 궁금했던 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라시아 학과이시고, 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 걸쳐져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중국과 요새는 굉장히 밀월 관계다라는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는 항상 서쪽을 바라보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떤가요? 아, 유럽에 항상 이렇게 편입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이제 그 18세기, 이제 19세기, 20세기 이제 쭉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 편입되고 싶어 하면서도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항상 변방에 있거나 그쵸. 유럽 안에서는 가장 낙후한 그렇죠. 지역 내지는 낙후한 국가였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네. 그런 이제 문화적 특성들이 있었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팽창을 19세기에 계속적으로 팽창하다 보니 뭐 카프카스 지역 중앙아시아 뭐 그런 나중에 20세기 초반에 니콜라이 1세 때는 이제 2세 때는 이제 그 한반도 있는 이쪽 동북아시아까지 네네. 관심을 그렇게 보이고 팽창해 와서 러시아의 관심사는 이제 그 러시아 국 문장이 쌍두 독수리잖아요. 네네. 하나는 동을 서쪽 유럽을 바라보고 하나는 아시아를 바라본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래서 바라보긴 두 쪽 다 바라봐요. 다만 어느 쪽 머리가 더 큰가 그 차이는 시기별로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비중으로 바라본다. 만약 독수리 머리가 똑같이 똑같은 크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게 크고 또 하나는 푸틴도 이제 보니까 지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네. 뭐 태평양 시대 얘기하면서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 지역이 경제 성장을 막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우리도 아시아인데 여기서 빠질 이유가 뭐가 있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국가들하고의 협력 같은 것도 굉장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북방 블라디보스톡에서 네네. 열리는 그런 이제 포럼을 해마다 개최하는 아하. 게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는 사실은 이제 군사훈련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부터인가 시작했어요. 예, 시작을 했고, 예.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점점 더 의존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이제 서방에서 제재가 있잖아요. 네네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러시아의 어떤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 수입원이라는 것이 에너지를 팔아서 하는 건데 중국이 많이 사주고 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중국이 다 사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의 실제 관계는 어떤지 원래 싫어했잖아요, 서로. 뭐 싫어했던 적도 있고 네. 이럴 때면 뭐 그 황화론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을 뭐 두려워하는 그런 네네. 뭐 그런 정서도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의존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냥 들으면 잘 나가는 중국에 러시아가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뭐 실상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 상호 의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경제적으로 뭐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대부분의 그 대외 무역 의존도는 사실은 유럽이에요. 그렇죠. 그러던 것이 이제 중국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치고 올라와서 네네. 지금 이제 수출 수입에서 이제 제일 넘버원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위치까지 갔고요. 뭐 그중에 이제 에너지 부분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가깝고, 정치적으로도 뭐 상하이 협력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이쪽 아시아판에서 두 국가가 이제 협력을 해서 이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한 레벨에서도 이 두 국가가 이제 공통으로 쉐어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반미까지는 아니고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슷한 면이 있죠. 아주 단적인 예로 뭐 그 국제 기축 통화를 뭐 위안화 혹은 뭐 일부 루블화도 그 러시아 관련된 지역에서 그렇게 쓰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에서는 이제 서로 왜 달러만 갖고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공격을 할 때는 서로 협력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의존 관계 굉장히 크고요. 한국에서는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갈등 관계에 있지 않냐. 뭐 이해관계가 상충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양국과의 갈등 관계일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은 한국 사람들 마인드에서 조금 더 과대 포장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를 잘 알아요. 중국도 러시아를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거나 뭐 러시아 사람들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매니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양쪽이 다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지금같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갈등이 더 고조되고 그렇게 뭐 패권 경쟁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면 너무 당연히 러시아하고 중국이 더 가까워질 가능성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러시아가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닌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 간다고 했을 때 러시아 가는 비행기가 가장 가깝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몰라서 사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언제 한 번 더 모시고 역사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러시아 역사. 굉장히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은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역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모시고 러시아 개헌 투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배웠죠 오늘 우리. 뿌찐. 뿌찐으로 이제부터는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코로나19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프를 하나 봤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베일 커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종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미국만 내려갈 듯하다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1차 확진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확진자 숫자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1만여 명입니다. 사망자가 12만 2천여 명이고요. 네, 최근에 좀 안정세를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 3만 명 미만 수준이었는데 이달 중순 들어서 3만 명이 넘었고요. 25일의 경우는 4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30개 주에서 지난주에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현재 최선의 추정치는 코로나19 확진 1명당 실제로는 10명의 실제 감염자가 더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공식 통계보다 10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241만여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2,400? 2천만 명이 더 넘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항체 보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혈액 샘플을 이제 수집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걸 근거로 한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1명당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 약 3억 3천만 명의 약 5 내지 8%가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 남부, 서부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청년층이 많이 감염이 되면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사실 처음에 워싱턴 주에서 발발하고 막 캘리포니아 얘기했을 때 거기는 잠잠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2차 봉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네. 일부 주에서 이제 다시 봉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텍사스주가 조기 경제 재개에 앞장을 섰던 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주지사가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경제활동 재개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재가동 3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모든 기업체 점포가 수용 정원의 50%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까지는 재개를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완화를 계속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여기서 멈추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확산세를 본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하이오주도 19일에 한 차례 더 봉쇄령을 내리는 걸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CNN은 이제 분석을 하기를 2차 봉쇄령이 내려지면 1차 때보다 더 피해가 클 것이다.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겪는 그런 심정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격리 피로나 격리의 경제적 여파 때문에 또 한 차례 봉쇄하면 파산 직전에 이미 내몰린 사업체와 점포에 더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관리들은 2차 봉쇄는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문우신 재무장관이 경제를 셧다운하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 그래서 2차 봉쇄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있습니다. 주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CNN이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병상이 부족해지고 중환자실이 부족해지면 주들에서 봉쇄령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하여튼 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모양새라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흥미롭다기보다 사실 예측은 했었지만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25년 뒤에는 백인이 주류인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머저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유색인종이 주류인 국가로 바뀔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구 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 선임 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작년 인구 추정치 자료를 분석해서 이런 얘기를 내놓은 겁니다. 16세 미만 연령대의 백인 비율이 이번에 처음으로 절반을 못 넘어섰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반면 16세 미만의 히스패닉계는 25.8%, 흑인이 17.7%. 그래서 유색 인종이 백인을 제치고 인구 구성상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처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색깔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 층부터 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25년쯤 뒤면 백인이 소수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2019년 기준에서 전체 인구에서 백인 비율이 61%였는데요. 2010년과 대비해 봤을 때 백인 인구 증가율은 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시아계 인구는 같은 기간에 29.3%가 늘어났고요. 히스패닉 흑인은 각각 20%, 11.6%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비율이 늘어나는 비율이 굉장히 좀 적죠. 대신 다른 유색인종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향 추세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인구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굉장히 좀 자녀들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인구 유입으로 봐서도 지금 이민 오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멕시코에서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물리적으로도 늘어나고 뭐 자연스럽게도 늘어나고 그리고 뭐 어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본 자료로는 2065년에 되면은 히스패닉 인구가 30%가 넘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장 나오죠.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인구 통계 조사 결과 이렇게 백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백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들이 소수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된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단일 인종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크겠죠. 여기는 우리 땅이었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땅은 아니었겠지만 왔던 도착을 해갖고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우리 백인들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박탈감을 느끼고 이제 그거를 또 굉장히 또 잘 이제 활용을 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이야기입니다. 뭐 임상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3상 얘기까지 나왔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 뭐 실험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하고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9월 중에 영국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9월이면 몇 달 안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정부가 지난달에 그래서 이미 개발사랑 협상을 해서 3천만 개의 백신을 확보했어요. 오. 그리고 이어서 7천만 개의 백신을 또 받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백신 개발 기금을 조성을 했거든요.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네. 대가로 3억 개의 백신을 받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도 백신 연맹이란 걸 결성했어요. 네네. 그래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제 제약회사가 만든 모든 제품을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처음 백신을 사용해야 돼요. 라면서 선진국들 돈 많은 나라들이 기여도도 물론 있지만 자금을 대서요. 우리나라에 먼저 공급을 해주세요라고 속속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이런 나라들은 그런 백신을 언제 공급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신 민족주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런 국가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등은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면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해서 좀 공정하게 사용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 안 되면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네. 안 만들잖아요. 아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치료제도 네네. 작년엔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좀 외면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아마 이번에도 어디 아프리카 좀 가난한 나라에서만 창궐이 되다 끝났으면 그러면 또 이렇게 안 전 세계가 만들었겠죠. 달려들었을지는 알 수가 없는 안 얘기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네. 예전 지금까지의 그 전력을 보건데. 네. 근데 영국에서 개발을 했지만 어쨌든 투자를 받았으니까 유럽 연합에 주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네. 제가 아무리 이걸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지금 이렇게 백신 민족주의처럼 이렇게 선진국 위주로 먼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기사를 보면서 계속 떨칠 수가 없는 게 네. 현실입니다. 씁쓸한 현실이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근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백신 주사를 맞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한 이제 네. 시험자들 네, 있을 텐데 그 결과를 사실 장담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사실은 약효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번은 굉장히 좀 다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소식, 네. 사실 두 가지예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은 5G하고 네. 하나는 애플입니다. 네. 네, 5G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언제 돼요?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슬쩍 얘기 드린 적이 있었을 네. 것 같아요. 5G 지금 쓰는 게 진짜 5G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가 정확하게 말하면 5G 전화기 쓰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5G가 뜨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LTE잖아요. 네. LTE와 5G가 같이 섞여 있는 이제 상황이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되려면 5G 단독 모드라고 하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5G SA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빨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요금을 비싼 거 쓰면서도 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이미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놓고도 좀 이제 도입을 미루고 있다. 아니 왜?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5G가 지금 가입자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가입자가 빨리 모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만큼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뭔가 또 이제 SA가 제대로 된 5G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 비용이 드는 상황인데 그럼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고민 그리고 또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는데 그렇게 또 새로운 버전을 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하드웨어나 네네.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이른바 이제 붐이 이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해서 5G SA가 출시가 되면 과연 사용자들은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지금도 비싼 요금이라고 5G를 내는데 제대로 된 5G가 되면은 제 생각엔 아마 지금보다 요금이 더 비싸져요? 거의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만큼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오히려 이거 제대로 된 5G라고 써봤는데
나한테는 뭐 인터넷 좀 다운 빨라지는 거 말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라고 네네. 느끼게 되면 아예 이 5 시장을 이제 외면할 수도 있다.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들 때문에 미루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쓰시는 분들은 이게 5G 지금 정도만 해도 뭔가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뭐 별로 뭐 속도도 이렇게 차이가 빠른 것 별로 같지도 없어? 않고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이럴 거면 내가 5G 요금 왜 써야 되지? 뭐 이런 지금 상황인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신사의 어떤 전략적인 정책 그리고 사용자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뭐 5G 단독으로 네. 서비스가 되게 하려면은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그럴 가치가 있을까라고 약간 이제 좀 이제 보고 있는 계산을 보고 있는 중이고 왜냐면 이제 뭐 굉장히 뛰어나다 뭐 소비자들이 많이 써줘야 되는데 지금 네. 시장 자체가 그러기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머뭇거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5G 단독 체계로 만약 간다고 하면은 네. 요금은 더 오르지 않겠냐. 그렇죠. 그 부분. 네, 그 부분 때문에 글쎄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원래 연결을 하려고 연결한 게 아닌데 네. 어거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플이 5G 폰을 낼 때가 아마 이제 제대로 된 5G가 나오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시장을 두 개로 나누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 애플 진영이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이 이런 오늘도 이제 개발자 행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행사 할 때마다 항상 일종의 떡밥이 그럼 이번에는 애플에서 5G 나오는 거야? 5G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한 2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애플의 요즘의 전략을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애플은 뭔가 혁신 혹은 먼저 우리는 치고 가는 해적이다. 거죠. 네. 새로운 것 뭐 이런 거에 상당히 목숨을 걸었는데 팀 쿡 체제가 되고 나서는 상당히 삼성스러워졌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스러워졌다는 게 뭐 나쁜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주주들의 어떤 매출 혹은 기업의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그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만 했으면 지금처럼 큰 사이즈의 아이폰이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네,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거 그래요. 한다고 네. 했을 때 잡스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도대체 전화기가 방패처럼 커져야 되냐 막 이런 이제 독설을 날리기까지 네네. 했었는데 이제 팀쿡 체제가 되고 나서는 되게 다양한 라인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혁신보다는 매출을 위한 이제 욕심을 내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뭐 주식도 이제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그런 회사에서 5G가 아직 지금 나온 지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새로운 기계를 내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이른바 이제 메이크머니라고 그럴까요?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 그런 것이다.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저도 드는 게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애플 뭐 최고의 뭐 IT 뭐 치고 나가는 막 반짝반짝거리는 기업이라는 그렇죠. 느낌이었으면은 팀쿡이 들어와서는 약간 G처럼 된 것 같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가는 잘 나가고 아주 기업 주가가 잘 가치는 나가는. 끝없이 네.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애플 개발자 행사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네. 자, 저는 딱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생각부터 하실 거예요. 띵띵띵띵띵 하면서 까만색 네. 콜라 입고 나온 스티브 그렇죠. 잡스. 예. 네.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개발자 행사하면 스티브 잡스 혹은 팀 쿡이 뭔가를 딱 발표하면 사람들이 박수 와 치면서 와 환호하면서 네, 맞아요. 엄청난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3월부터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인지 상당히 조용하고 침착한 분위기 그리고 잘 편집된 영상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정치적 마케팅적인 발언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했어요. 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팀 쿡이 처음부터 지금의 그 미국에 있었던 인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제 한마디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응원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아예 키노트 맨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이번에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애플 워치가 있잖아요. 네네. 애플 워치가 만약에 제가 그걸 차고 손을 씻게 되면 이 애플 워치가 그 손을 씻는 물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을 감지해서 타이머가 자동으로 발성해서 20초 동안 손을 씻으라고 알림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네네. 또 알림을 줘서 손부터 씻으세요. 뭐 이런 이제 네, 그렇게 보니까 이른바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시장에 보여지는 메시지가 우리는 되게 사회적인 참여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잘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좀 보내기도 했고요. 가격만 되면은 진짜 우리 애들한테 하나씩 채워주고 싶다. 들어갖고 네, 서비스라고 얘기 안 하게.
네, 뭐 그런 것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기능상의 업데이트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 것보다 이번에 역시 애플을 보면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변화가 아니라서 언론에서는 좀 많이 짚은 부분은 아닌데 저는 이게 오히려 핵심이라고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애플이 이제 아예 본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먹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 아니면 그래요? 이런 전략 방향을 내온 게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CPU를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인 CPU인 칩을 본인들이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잠깐만요. 네. 메모리 칩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메인 CPU요. 메인 CPU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메인 CPU를 인텔 거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인텔 거를 쓰지 않고 네. ARM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손정희 회장이 이제 투자했던 소프트뱅크가 이제 네네. 인수했던 ARM이 보통 이제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설계도 기반으로 본인들이 CPU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게 네. 실은 애플이 15년 전에는 이제 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 맥킨토시라고 했었던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모토로라랑 같이 해가지고 본인들이 칩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텔과 손을 잡고 인텔 기반의 CPU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iOS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네네. 종류들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종류들에는 들어가는 CPU 자체가 아무래도 컴퓨터랑은 좀 다르게 열도 좀 많이 나면 안 되고 좀 가벼워야 되고 이런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개발을 자체적으로 해오다 보니 이제 우리가 모바일 CPU에서 1등 정도의 성능이 됐는데 이 정도면 이 CPU를 이제 우리 PC 컴퓨터에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맥에도? 시작한 거예요. 네, 맥에도. 오. 그래서 이제 맥북에 들어가는 CPU를 인텔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본인들이 직접 CPU를 만들 것이고 2년 동안 그거를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OS부터 이미 우리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맥에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여러 네. 가지는 말씀드렸던 그 CPU에서 적용되는 버전까지 이번에 같이 내놨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들도 CPU를 바꾸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다 변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상당히 큰 작업이잖아요. 네. 근데 변환할 수 있는 툴까지 이번에 오픈을 하면서 개발자들한테 우리 2년 동안 이렇게 갈 거니까 자 지금부터 준비하세요라고 이제 이번에 좀 선언을 한 이런 이제 발표 자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과폰을 쓰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아이폰 때문에 굉장히 뭐 애플 하면 딱 아이폰 먼저 생각나고 그러긴 하는데 원래는 컴퓨터 회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렇게 다 이거 네모난 컴퓨터 네, 지금도 맞아요. 기억나요. 네. 네. 네, 맥킨토시라고 우리가 맞아요. 불렀었던 네. 그 회사였네요. 생각해 보니까. 맞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스가 생각했었던 길에서 예전에는 우리는 MS 윈도우랑 다르게 우리만의 길을 갈 거야 하면서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시장에서 계속 밀리니까 그렇죠.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텔의 CPU를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의 CPU를 쓰면서 그 CPU마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 때문에 이른바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네네. 있는데 인텔의 칩을 쓰면서 맥에서 가능해진 게 뭐냐면 아마 맥 PC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맥에서 이제 그 맥의 운영체제도 쓰면서 윈도우 운영체제도 맞아요. 이제 바꿔가면서 쓸 수 네네. 있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인텔 칩을 써서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선언은 결국 향후에는 우리는 이제 윈도우랑 이제 어떻게 보면 결별하고 끊겠다. 우리끼리의 OS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마켓 시어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 있잖아요. 네네. 아이폰하고 아이패드가 어느 순간에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OS가 달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비슷해져서 거의 그냥 크기 차이지 그냥 아이폰에서 쓰나 아이패드에서 쓰나 비슷한 앱을 쓰고 있고 앱이 다 연동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동이. 그랬는데 아하. 이번에 CPU를 바꾸는 의미가 뭐냐? CPU를 바꾸게 되면 그 말씀드렸던 iOS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을 네네. 스마트폰도 쓰고 아이패드도 쓰고 심지어 맥에서까지 쓰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스마트폰은 애플을 쓰고 있는 사람이 컴퓨터는 PC를 쓰고 있으면 왜 그렇게 해? 그냥 다 우리의 그 바운더리로 들어와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15년 전에 어떻게 네. 보면은 잡스가 이제 하려고 했었던 어떤 우리 왕국을 건설하는군요, 왕국을 한마디로. 건설하는 네. 일종의 그거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보여줬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이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이제 디바이스에서 전화기, 패드 그리고 PC, 그러니까 그 노트북 그리고 네. 모든 컴퓨터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칼을 뺄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준비했다. 이제 준비됐구나.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시장은? 일단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CPU가 이제 판매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PC와 맥 시장이 네. 좀 명확하게 나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들이 네. 과연 이런 맥의 기조에 맞춰줄 것이냐, 애플의 기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다 변환을 해줄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수 상황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제 PC를 맥에서 못 쓸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선택하라. 네. 컴퓨터를 2대 쓰던가 아니면 그쪽을 아예 쓰지 않고 지금에 있는 데들이 다 바뀌거나 그래서 분명한 변환이 있을 것 같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막 애플 입장에서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되면 주변 기기들 이런 것들도 네네. 호환이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2년 안에 결국에는 애플을 쓰려면 컴퓨터를 또 한 번 사야 되는. 근데 고도에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도 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이 반독점 이슈까지 네. 이야기를 다 해보려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사실 요게 중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 이런 기조들 때문에 네. 유럽에서도 지금 반독점 이슈로 계속 애플을 좀 공격하고 있고 그런 앱스토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속 수수료를 어떤 상황에서도 20-30% 계속 자신들이 뜯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반독점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군요. 있다. 네,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독점으로 먼저 처음부터 딱 들어가서 이 네.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IT 속으로 오늘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13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 이상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6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며 희생을 감수했던 분들에게 한 번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 달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민중 가수라고 할 수 있죠. 메르세데스 소사의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한국어로는 삶이여 고마워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